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35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저는 지금 눈이 잘 안 떠지는 정도로 네, 아침 새벽 졸렵습니다. 백바람부터 뉴스공장을 다녀오고 어제 너무 할 일이 있었는데 밤에 또 우리 이제 인턴 활동가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준 초안을 오늘 제가 계속 미루다 어제 밤에는 그걸 좀 보고 마무리를 시키고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느닷없이 네이버 관련해서 뭔가를 해달라라고 해서 2마리 토끼를 쫓다 보니 거의 한 3, 4시쯤에 잔 것 같아요. 그리고는 6시에 다시 일어나서 뉴스공장 출연하러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게 10분도 방송을 못한 것 같아요. 제 기분에는 뉴스공장.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거는 10분 정도 하고 있는데 내일 또 나와야겠네. 그래서 제가 방송하다 말고 반말로 아니야 그랬대요. 전 제가 그랬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오늘 내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이 사안은. 왜냐하면 아니야. 지금 아니야.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 사안. 나왔는데 PD가 너무 웃으시면서 생방이잖아요. 반말로 아니야. 그래서 바깥에서 다 웃었다고. 빵 터졌다고. 그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근데 전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네이버 모니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한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모니터 보고서가 100%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저희 보고서에 아예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저희가 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며칠 날은 뭐가 컴퓨터가 멈춰서 며칠 날은 모니터를 못했고 이런 말이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아무튼 많습니다. 우리의 한계에서 최대한 모니터를 해서 이제 낸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다 아전인수격으로 다 자기한테는 굉장히 불리했다라고 주장하는 지금 사람들이 특히 오늘 들은 바에 의하면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저희 보고서를 보고 네이버가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보도를 그 배치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는 또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가 많았다라고 저희는 또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어제는 김어준 씨가 이제 얘기한 거는 국민의당의 이제 의원께서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국민의당에 매우 불리한 보도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유리한 곳이 있긴 있었나요? 네. 그럼 네이버는 모든 인물을 다 불리하게 배치해주는. 이거는 뭐 다 깐 거 아닙니까? 예, 공정한 포털인가요? 실제로 네이버는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사실이다.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불리하다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네이버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될 것이냐. 사실은 투명하게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검증할 수 있게 정보를 잘 제공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를 보고서를 내면 민원연 것이 정확하지 않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이 일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신들이 어떻게 기사를 배열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배치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기사 수정 이력 있잖아요. 수정 제목이 막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그 기사 수정을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지 무조건 우린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다가 이번에 그 스포츠 축구협회인가요? 그거에서만 딱 인정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들은 다 뭐라 하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는 그런 논란에서 자유로우려면 좀 더 투명하게 공개 특히 기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다가 10분 만에 쫓겨나고 내일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일 진짜 또 나가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금방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일단 드리고 싶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김주혁 씨 교통사고 관련 보도예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딱 세월호 때를 연상했어요. 이번 보도를 보면서. 왜냐하면은 사고가 터지자마자 굉장히 어뷰징을 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엮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뷰징 기사는 뭔지 많은 분들이 알고 네네. 계세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네, 그런 보도들이 너무 많이 이어져서 참 할 짓이 못 된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도 사람이 지금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었거든요.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유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분들을 이용한 또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네. 분들을 이용하는 기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네. 연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탤런트 배우분도 있고 네. 또 가족들 이미 돌아가신 김무생 네. 씨 이런 분들에 대한 보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네. 예. 지금 제가 검색을 하다가 너무 충격적인 보도를 봤는데 네. 김주혁 비보에 묻혀진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이거 봐. 이게 이런 보도가 이게 어떻게 이거는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보도를?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뷰징이잖아. 이 네. 김주혁을 그거를 통해서 뭐든지 다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앞에는 김주혁을 넣고 뒤에는 다른 기사를 계속 그러니까 넣는 원래는 거죠. 이제 별로 클릭수가 높지 않을 뉴스에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제가 어제 본 것 중에서는 뭐 그 차값? 김주혁 씨가 네, 타고 있던 착값도 차의 많이 차값은 얼마? 나오고요. 이런 네. 게 그게 보도로 나오는 거예요. 김주혁 사고 그런데 차값은 얼마? 뭐 이런 식의 네. 보도들도 나오고 그런 것이 정말 세월호 때 우리가 처음에 터지자마자 타이타닉 영화가 딱 했잖아요. 해상사고 영화는 무엇? 이러면서 정말 그날 정신 당일날 나갔죠. 그런 보도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MBC는 뭐 했죠? 보험금 얘기했어요. 보험금. 보상금 네. 얼마 나올 것이다. 보험금, 이런, 보험금. 보험금 예. 얘기했죠. 그런 아무튼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지금 우리 지금 네이버도 얘기했지만 우리 특히 인터넷 언론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어뷰징 장사를 많이 하니까 이 언론들이 이성을 잃고 진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사고가 그런 생각이 좀 예. 김주혁 관련 그 언론 보도 빨리 그만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그야말로 까불다가는 진짜 정말 지금으로도 충분히 못할 짓이지만 정말 몹쓸 짓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멈춰주시기를 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일단 오늘도 KBS, MBC 소식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그럼 오늘 먼저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에 이어서 MBC는 그 옛 경영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수사를 막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제 이제 김재철 전 사장이 오전에는 압수수색, 이제 오후에는 또 중앙지검에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네. 들리는 보도에 의하면 저희가 보도를 몇 가지 봤는데 뭐 국정원 직원 만난 적 없다. 또 자기는 임기 내내 부당 인사를 단 한 번도 행한 적 없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철 전 사장 소식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어제 이제 그 집이 압수수색이 됐고 김재철 사장 같은 경우에 예. 본인이 그 휴대전화 포렌식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 포렌식 분석을 본인이 지켜보겠다며 이제 나왔습니다, 검찰에. 그런 거였습니까? 검찰에 간 게? 네, 굳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 다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 본인이 압수당한 조사를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걸 지켜보겠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사실 특이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이례적이네요. 예. 소환을 당한 게 아니라 예. 여전했습니다. 예전에 네. 이제 본인이 여러 그 루트를 통해서 밝힌 대로 국정원 지시를 받고 자기가 경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 정보랄지 부당 해고 또 프로그램 폐지 이런 것들 다 본인이 사장으로서 결정한 거다 이런 취지로 답했습니다. 제가 부당 인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 만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한테 언론을 통해 봤죠. 신문이나 방송을 봤는데 그 국정원 관계자가 저한테 서류를 줬다고 하는데 저는 그 서류를 그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원세훈 원장 그리고 만난 적 서류를 본 적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또 어제는 오랜만에 또 이분이 또 자기 자랑을 잘하시는 분인데, 예. 나도 대한민국 언론인이다. 내가 아. MBC 역사상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처음 달성했다. 아. 뭐 시청률도 1등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MBC에 취재기자로 입사해서 33년 4개월간 있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언론인입니다. 여러분처럼. 저희가 계열사 다 포함해서 매출이 MBC 그룹의 총 매출이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MBC 역사상 1조 8천억 원을 제가 처음 달성했습니다. 시청률 1등이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2011년 아마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10년, 11년 요때 이제 취임 초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장으로서의 경영 지표가 일단 매출액이 당시에 높긴 높았어요. 네, 시청률은 뭐 본인 1등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예. 근데 지금 김재철 씨가 문제되고 있는 게 뭐 경영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이 아니고 그 이후에 MBC가 국정원의 사주를 받아서 완전히 몰락한데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요. 뭐 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자기 자랑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혐의는 그냥 간단한 거짓말로 보이는 예. 간단한 멘트로 부인하고 예.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 네. 뭐 노래도 있죠. 나 이런 사람이 하는. 근데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지금 이렇게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느냐 이런 취지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뭔가 저 상황을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예. 7년 가까이 이제 단죄가 될 시기에 임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우리 허유신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MBC 경영진들 또 경영진 포함 또 고영주 이사장도 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 이게 많은 시민분들이 누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잘 헷갈려하세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김재철 사장은 좀 부당노동 행위 외에 혹시 또 다른 혐의가 있습니까? 뭐 부당노동 행위는 사실상 과거 최근 그 MBC 경영진에 거의 공통된 예, 그건 공통이라서 범죄 혐의이고 예. 다른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얼핏 뭐 보면 예. 일단은 프로그램을 부단으로 폐지하고 예. 사장으로서 사실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예전에는 국장 책임자라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의 진행과 제작 이런 것들 다 실무 국장 손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밖에서 저 시청자들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뭐 사장이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자기가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엄연히 저희 그 단체 협약이 있고 그 협약에 따른 그 사장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건데 예. 그거를 수시로 그냥 철저히 무시했죠. 예. 아니 방송법에도 그 제작자 이외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그럼요.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송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일단 방송법 위반이 있군요. 네. 네.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MBC 경영진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노동관계법 위반, 예. 그다음에 노동조합법 위반, 예. 또 방송법 위반. 예. 거기에 이제 뭐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다 공통되는데 예. 사실 김재철 전 사장이 가장 먼저 이 범행을 이제 실행한 분으로 저희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이분은 또 그 저희가 2012년 170일 그 파업할 때 노조 소속의 그 집행부 이분들 한 10명 가까이 해고를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김재철 사장 JMC에만. 예. 아직도 6분이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로. 예.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노조에 거의 200억 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고요. 당시 파업을 했다는 예. 그 부분도 아직 지금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걸린 게 많네요, 이분도. 네. 근데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김재철 사장님이 그 이제 우리 MBC 본부가 그 100일 넘게 파업을 하시는 동안 이분이 등문분출 얼굴을 숨기고 다니셨잖아요. 안 나타나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막 MBC 돈으로 막 호텔 투숙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맛집 투어 하셨다. 예, 맛집도 가고 막. 참, 예. 사실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혐의에 회사 법인카드를 많이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죠. 부단으로. 예, 저희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법인카드 사용 부분이 있고 또 참 말씀드리기 약간 좀 민망한데 그 왜 무용가 한 분 여성분하고의 관계가 좀 미국으로 예, 이것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집중적으로 그때 당시에 다뤄졌었는데 이분하고 다니면서 법인카드를 쓴 거 아니냐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당시 정권에서 뭐 법원에서 벌금형을 일부 선고받고 죄질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벼운 처벌로 일단은 마무리가 된 바는 법인카드 있습니다. 거는 이미 마무리가 됐었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예. 다시 저희가 이제 정상화 이후에 사내 감사를 철저히 벌여서 예. 다시 형사적 책임을 물을 부분은 다시 예. 물어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170일 파업할 때 사장님을 만나려고 왜냐면 회사에 안 나오시니까 예, 안 나오셔서. 별명이 호텔 왕이셨어요. 부럽다. 회사를 놔두고 호텔에서 일을 보시고 예. 호텔 숙박을 상습적으로 수시로 법인카드로 하시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저희 조합원들 중에 심지어 김재철 사장이 누워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호텔방에 누워본 조합원도 있습니다. 그 기사를 쓰려고요. 참 옛날 생각이 막 나네요. 예, 또. 저희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도 네. 5년 전 생각이 납니다. 김재철 데이트 코스 이래서 한참 유행했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갔던 네. 맛집 이런 게 네. 막 보도에 나오고 네. 역시 그랬어요. 뭐 사랑한다면 있어요. 이 정도는 북한산 가야 언저리 뭐 이런 데도 있고. 예. 이게 참 말씀드리 부끄러운 일들인데 사실은. 이게 네. 김재철 사장 이 추억을 이렇게 오랜만에 또 되짚어보게 되는데 이분이 또 뭐 한강에 자기를 매달아라. 이거 그렇죠. 아마 파업 초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내가 방송을 장악하면 MBC를 장악하면 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었나요? 이게 파업 초기는 아니고 이게 2010년 3월에 취임할 때 취임할 때였군요. 취임할 때 출근 저지 투쟁을 하니까요. 저희 맞다. 조합원들이. 그때였어요. 그 예. 당시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조합원들을 앞에 놓고 회사 현관에서 예. 내가 이 방송장이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날 매달아서 한강에 갖다 버려라. 제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사원들이 한강에 저를 매달아서 버리세요. 당시 굉장히 그 결연한 어떤 예. 각오를 가지고 저희가 파업 투쟁 출근 저지 투쟁을 하는데 예. 이런 상상 밖의 멘트가 나오니까 사장님한테 아주 그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예. 있고요. 그게 그때 영상으로 지금 많이 한강물에 보도가 들어가셔도 됐어요. 몇 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보통 흥분을 안 하시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약간 흥분하셨어요. 몇 번 한강에 예, 이거- 들어갔어야 한다고. 워낙 큰 거짓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파업 때는 저희 조합원인가 누구한테 어디서 시내 모처에서 목격이 되기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재철 사장 아닙니까? 라고 맞아요. 여쭤보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재철 사장님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누군데요? 예? 아니, 제 사장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서, 예, 그래서, 저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 황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특이한 분이셨어요. 예. 저희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김재철 사장이 이 MBC 파괴의 시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복귀를 해드렸고, 근데 많은 시민분들이 사실 방송사 사장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맞아요. 이분은 너무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다른 분들로 넘어가 보죠. 많습니다. 예, 뭐 지금 우리 PD가 계속 김재철 사장 그 새누리당에서 사천시장 경선도 참가하지 않았는데 이런 계속 옛날 추억을 말씀하시는데 시간 그렇죠. 관계에 당내 경선 나갔다가 뭐 3등인가 하고. 예, 떨어지셨던 또 네. 기억이 있고, 예. 아무튼간에 시간 관계상 다른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제 김재철 사장 또 어제 뭐 다른 분들 전영배 씨도 또 소환 그 압수수색 당했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분들입니다. 오늘 이분도 압수수색을 당했었는데 백종문 부사장 오늘 네. 또 검찰에 소환이 되는 모양인데 오늘 소환되는 분들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오전에 이우용 전 그 라디오 본부장 그리고 오후 2시에 백종문 부사장 이렇게 이제 소환 조사를 받는데요. 예. 이 이은우 본부장은 조금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 이분이 당시에 이제 라디오 부문의 실세였죠. 국장 본부장 거쳤었고. 예. 그래서 김미화 씨, 윤도현 씨, 김어준 씨 퇴출 당시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퇴출 당시에 이분이 사실상 다 주도한 겁니다. 그렇군요. 주도하는 의혹을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쪽 당시 그 국정원 문건 실행 상황을 묻기 위해서 검찰이 부른 걸로 보이고요. 백종문 부사장은 역시 이제 편성국장이었고 예. 그 김재철 사장 취임 당시에요. 그 문건 MBC 장학 문건이 맞습니다. 만들어질 때 예. 그리고 이후에 바로 편성 본부장으로 또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PD 수첩 파괴 부분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당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백종문 부사장은 지금 현직이죠. MBC 네, 현직 맞습니다. 부사장이고 예. 김장겸 사장이 만약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할 경우에 사장 대행을 할 지금 1순위인데 이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참 이게 저희 조합원으로서는 좀 딜레마예요. 이게 김장겸을 내보내면 백종문이 사장 노릇을 한다 이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 예, 이게 더군다나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사장 대행을 하는 것 자체도 참 황당하고요. 이게 참 이게 참담한 게 난감하네. 저희 뭐 사장이면 사장 혹은 뭐 이사장이면 이사장 이렇게 특정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경영진 전체가 지금 이렇게 부패해 있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참 난감합니다. 이게 지금 뭐 누구 한두 사람 드러내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검찰 소환 일정이 줄줄이 있을 것이고요. 예. 또 지금 이 소환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국정원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중앙지검 쪽이고, 예, 맞습니다. 저희 특별근로감독 결과로서 지금 또 서부지검에서 서울 서부지검에서 예, 수사가 한참 그렇죠. 진행 중인데 예. 여기에도 또 백종문 부사장은 지금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예.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이고요. 대표적인 분이죠, 사실은. 네, 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뭐 예. 서부 중앙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예. 이 그렇습니다. 백종문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분이 이제 박성재 기자 그리고 최승호 PD 이유 없이 해고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분이라. 네. 그때 최승호하고 박정희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해 해고시켰거든요.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시킨 거예요. 해고시켜놓고 해고시키면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갖고서 갔는데 이게 지금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부당노동 행위에 그 부분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유 없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그 검증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이 맞습니다. 검찰에서 심지어 지난 정권에서 무혐의까지 받았는데 이게 초유의 일인 게요. 범인이 범행을 자백한 녹취록이 나왔는데 무혐의를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때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이게 알 수가 없죠. 하긴 검찰 내부의 상황이니까. 증거 불충분이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뭐 도대체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영상 파일이 아니라서 그런 네. 거죠. 정말 황당하네요. 이건 또 몰랐네요, 저희가. 무혐의가 났었군요, 그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지금 MBC가 굉장히 많은 분들 경영진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이게 또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 아무튼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PD가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대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박근혜 탄핵시켰더니 황교안 총리가 대행한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MBC가 만약에 김장겸 사장이 자진 사퇴 또는 해임이 되면 사장 선임에는 보통 어느 정도 그 절차와 기간이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했을 때는 뭐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장 그 공모를 해야 되고요. 예. 지원자를 받으라고 이제 공모를 해야 되고 또 지원 받는 기간이 있고. 그렇죠. 또 이 3배수 압축을 해야 되고요. 1차로. 그다음에 면접 진행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통상은 이제 뭐 3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전에 왜 이명박 정권 때 엄기영 사장 쫓아내고 김재철 사장 들일 때는 뭐 불과 뭐 일주일 열흘 정도 걸렸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받긴 받았나요 그때 근데? 당시 아마 절차는 거쳤을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제 해임과 동시에 공모가 들어가면 미리 준비를 했다가 뭐 그렇게 진행하면은 그 정도 시간에도 할 수는 있죠. 뭐 규정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도 뭐 사안의 어떤 긴급성이나 이게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는 최대한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 공백 기간을. 어쨌든 간에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는 걸린다 말씀이시군요. 그랬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아무리 뭐 백종문 부사장이 그 대행을 한다 그래도 일단은 이 김장겸 사장이 워낙 받고 있는 혐의가 많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궁금한 내용은 오늘 기자회견인데 일부러 좀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살짝 소개를 해드렸지만 김장겸 사장이 보도 영상에 개입을 했다. 이건 또 저희가 완전히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 어떤 내용을 또 이렇게 새로 밝혀주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김장겸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뉴스에서는 이제 보도 영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월호 보도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때는 이제 김장겸 사장이 보도국장일 때입니다. 이때 이제 권태일 영상 편집 부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뭐 제 개인적으로 다 잘 알고 기자들 뭐 카메라 기자들은 잘 아는 분인데 아, 그렇군요. 영상 편집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본인이 직접 실무할 때 유능한 분으로 많이들 좋아했던 분이에요. 아. 근데 이분이 김장겸 사장이 이제 어떤 실세로 등극하면서 사실상 이 영상 보도 분야의 오른팔이 됐어요. 김장겸 사장. 그래서 김 사장의 뭐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의 모든 지시, 부당한 지시와 압력 이런 거를 그대로 실행한 그 구성원들한테 그대로 전달해서 실행하도록 한 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세월호 참사 보도할 때 그 단원고 학생들이 왜 휴대폰 영상을 찍었잖아요, 안에서. 예. 근데 이런 영상 학생들이 휴대폰 영상 쓰지 마라. 아. 이겁니다. 그냥 뭐 다른 이유도 없어요. 헐. 예. 그러니까 휴대폰 영상을 쓰면은 당시에 그 처참했던 상황을 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시청자들. 그렇죠. 예. 이건 사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예 못 쓰게 합니다. 아. 그리고 피켓 같은 거 미안해 사랑해라는 얘기가 나오는 피켓은 되는데 세상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얘기는 피켓에 안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 뭔가, 그게 등장하면 내보내지 말아라는 거군요. 네, 뭔가 이게 이 참사와 그 수습 과정에 대한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담길 것 같으면 일절 화면조차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 꼼꼼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예. 세월호 1주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1년 그 리포트들을 많이 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슬픈 음악 쓰지 마라 리포트 하면서. 저희 이제 특집 리포트를 할 때는 음악을 조금씩 깔잖아요. 보통 이제 리포트에. 근데 절대 슬픈 음악 쓰지 말라. 아니 슬픈 일인데 어떻게 슬픈 음악을 안 씁니까? 이런 지시들을 아주 꼼꼼하게 수시로 하고요. 더더군다나 보도국장의 지시라면서 문자 메시지 메일 등도 막 보내는 거예요. 이 영상 편집자들한테. 그래서 그 증거가 다 남았습니다. 아, 그 메일과 문자가 남아 있습니까? 예, 그 메일이나 이런 것들 다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공개를 하셨습니다. 아, 그러고 권태일 부장이라는 그분이.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친절하게 보도국장 지시라는 설명도 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빼박에 예, 세월호 사건은 그랬고 또 이후에 이제 그 국정농단이나 뭐 다른 주요 이슈들에서도 그 백남기 농민 그 물대포 사망하신 그 장면, 물대포 맞는 장면. 이게 사실 저희 MBC가 촬영한 내용도 있어요. 촬영한 화면도 있는데 절대 못 쓰죠. 그리고 노컷뉴스인가요? 다른 매체에서 그러면 쓴 거라도 어떻게 좀 써보려고 했는데 안 주니까. 그러면 또 그거는 아니 왜 외부 매체 그림을 그렇게 쓰냐? 라는 이유로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못 쓰게 하고요. 그리고 뭐 촛불 집회는 이제 또 최대한 저 국정농단 사건 때 작년에 그 촛불 집회는 최대한 사람 없는 걸로 쓰게 하고 태극기는 일부러 그 공중에서 하늘에서 찍은 부감으로 굉장히 많아 보이게 부감시키고. 야 이거 진짜. 야 찌질하다 이쯤 되면. 너무 이거 참 이것도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당한 거. 저기 작년 이제 총선 때 얘긴데요. 작년 얼마 안 된 일이군요 또. 이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후보 그 정치 신인 여성 후보들을 각 당의 여성 후보들을 소개하는 뭐 이런 특집성 리포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새누리당 후보는 뒤통수만 3커트가 연속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뒤통수만 나온 모양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야당이었던 민주당 여성 후보는 굉장히 그 밝은 인상의 표정들이 막 쓰였다. 이거예요. 잘 나왔다, 그 이유로 실제로 그 그러니까 결과가 내려옵니다. 새누리당 후보를 이렇게 뒤통수만 쓰고 해서 이분은 오늘부터 영상 편집 업무를 무기한 배제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지침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놓고 이제 이거 완전히 새누리당 후보를 편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게 한 겁니다. 아니 경고도 아니고 아예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해주신 이 모든 것이 지금 일단 김장겸,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도 김장겸 사장은 보도국장이었군요. 작년 총선은 본부장이었죠. 본부장이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장겸 본부장 또는 국장의 개입이 다 뭔가 이렇게 증거로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직접 지시한 것도 있고요. 또 김장겸 사장이 사실상 이 보도 영상 분야 실무를 전권을 거의 위임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분한테 이분이 그 전횡을 한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막강한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전횡을 했고 그걸 넘어서 이제 또 이 노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언론노조 MBC 본부의 대부분 영상 편집자들이 다 소속돼 계셨는데 2013년 2월 이때 이제 제3노조가 막
생겨날 때예요. 요 당시가. 예. 아, 예. 김세희 기자. 그래서 지금 김세희 기자, 뭐 예. 최대현 아나운서 이런 예. 제3노조가 그러면서 대외비라는 제목으로 부서원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이 부장이요, 권태일 부장이. 자, 여기 이 새 노조에 들어가면 제3노조죠. 이 새 노조에 들어가면은 이 영상 편집부원들을 업무직이나 연봉직으로 전환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직, 연봉직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예. 처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돈을 더 많이 주겠다 뭐 요 정도로. 고용상 신분이. 예. 그러니까 아주 이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면. 예.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제3노조 건입을 은근히 강요를 하고 또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는 문제 이런 거를 위해서 전체 회의를 열기도 합니다. 또 진짜 해놓고. 이거는 정말로 노골적인 부당노동 행위고 이거는 완벽한 범죄거든요. 예. 뭐 더 이상 수사도 불필요할 정도로 이게 간부가 특정 노조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예. 근데 더 정말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비밀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니까 이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면서 현상금 100만 원을 걸기도 했습니다. 어머야. 와, 이거는 깡패 아닙니까? 이거 깡패라는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수년째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까지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작년 총선까지 지금 이랬으면. 지금도 이제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건데 사실은 예.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 또 이런 게 나왔으면 또 이 검찰에 조사 의뢰하고 고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추가해야죠. 그리고 이 권태일 부장이라는 분 저희가 이제 실무자들한테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권태일 부장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김장겸 사장이 또 여기에 직접적으로 국장 지시라는 게 이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런 지시들에 이 부분 또 혐의가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에 저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라서 이 소식은 저도 처음 하는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MBC 정말 요지경입니다. 우리 김장겸 사장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또 많이 돼가지고 남은 소식들은 내일 또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네, 곧바로 이어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주희 간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KBS 소식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BS에서는 단연 지금 양사 모두 물론 언제나 사장님들이 문제였지만 양사 모두 지금 이제 사장님들 이슈, 사장님들의 새로운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살짝 소개를 해주셨는데 고대영 사장의 2009년이었나요? 국정원 금품 수수 및 불보도건 그 건에 대해서 새로운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조금 덜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이제 새로운 문건 정황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셨는데 고대영 사장이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의 골프 일정까지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게 2009년도 당시 문제였는데요. 예. 고대영 사장이 당시 이제 2009년 1월 보도국장으로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보도총괄 팀장이라고 해서 사실상 보도국장 일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아예 명칭까지 보도국장으로 바꾼 2009년 1월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 뒤늦게 지금 드러나서 사실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네. 당시에 2009년 1월 10일 KBS가 1월 10일과 1월 11일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그 민주당 의원들, 당시 야당이었죠. 새천년 민주당 의원들이 그 임시국회, 다시 말해서 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태국으로 외유성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났다. 이런 사실을 이틀에 걸쳐서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임시국회 중에 회기 중에 의원들이 태국에서 골프를 치면서 어떻게 책임을 방기했다는 취지로 굉장히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여든 야든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그 막중한 책임감을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정보원이 국정원이었고 국정원의 어떤 기획과 의도에 따른 보도였다 한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런 보도였다는 것은 그런 보도였다는 의혹이 매우 높은
그런 정황이 KBS 새노조의 취재를 통해 드러났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해당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했던 당시 방콕 특파원이 있습니다. 김철민 기자라고 저희 조합원이기도 한데 이분이 저희 새노조의 이제 내용을 밝혀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정원의 자금을 고대영 사장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그 당시에 고대영 사장이 보였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에 대한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방콕 김철민 특파원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고대영 국장이 주말인 토요일에 바로 1월 10일 토요일에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태국을 했다는 겁니다. 보도국장이 편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취재를 종용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죠. KBS 기자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방콕 특파원에게 편기자에게 보도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방콕까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콕에 있는 이런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있다. 취재를 해라. 그리고 리포트를 제작을 해라. 그리고 리포트 취재한 결과에 대해서는 네 저 국제부장이나 국제부 데스크한테 보고하지 마라. 오로지 보도국장인 자신에게만 직보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골프를 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 비행기 비행 편명, 그리고 골프장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김철민 당시 방콕 특파원이 이 정보의 출처가 국정원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10명이나 들어와 있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의전을 안 나갔고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독 국정원 참사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가 아니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 국정원 참사. 또 국정원 직원. 그 사람 한 사람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철민 당시 방콕 특파원도 아니 이 정보를 국정원이 준 거로 의심이 된다라는 생각을 당시에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이 KBS를 이용해서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KBS를 이용을 해서 야당을 압박을 하고 국정에 관여를 했다는 그런 의혹. 그리고 KBS 보도국장, 보도에 총괄 책임자가 국정원의 이런 공작에 적극적으로 부역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200만 원 금품수수 의혹과 함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었군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고대영 사장이 사실상 국정원의 뿌락지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의 요원 아니 또는 정보원처럼 일을 했다는 데에 대한 정황이 하나 더 추가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군요. 지금 이런 의혹들이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대영 사장이 어제 결국엔 중국을 가셨습니다. 중국 가시는 길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좀 가서 만나셨습니까?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결국 고대영 사장이 어제 중국으로 출국을 강행을 했죠. 그야말로 부끄러움도 책임감도 모두 다 쓰레기통에 처박은 행태에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한 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 내던진 행위가 아니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총파업이 오늘 58일째인데 두 달 이어지면서 그 대표적인 국민 예능 해피선데이 1박 2일도 재편집분이 겨우 나가고 평창올림픽 또 스피드스케이팅 대표 선발전도 못 나가는 이런 그야말로 비상 상황인데 거의 초유의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근데 외유 일정까지 포함된 중국 방문을 강행한다는 건 무책임 파렴치 극치라고 보고 있고요. 하루에 이렇게 식물사장 신세인 주제에 사장 놀이나 하면서 수천만 원씩 꼬박꼬박 월급 받아가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정말 납득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로서도 이렇게 황당한 사장을 그대로 그 고의로 보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국감장에서도 입을 다물었는데 도대체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어제 저희가 그 고대영 사장이 출국하기로 되어 있는 그 인천국제공항에 출국 심사 게이트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8시 10분에 이륙하는 비행기 편이라는 사실을 첩보를 입수를 하고 한 6시나 5시 정도에 가면 되겠거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시에 이미 고대현 사장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일찍 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도착할 거를 예상을 하고 따돌리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네. 아니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1시부터 8시에 비행기가 뜨는데 예. 1시부터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첩보로 입수를 하고 예. 급히 이제 따라붙어서 예. 3시경에 공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아, 예. 근데 사실 인천국제공항이 얼마나 넓습니까? 예, 찾기 어렵죠. 예, 출국장만 하더라도 게이트가 수십 개고 예. 그 8시에 뜨는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고대현 사장이 앉아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7시간이 3시라 하더라도 4시간 남아있으니까, 5시간 남아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정처 없이 그 저희 파워뉴스 팀 취재기자, 취재진이 막 대회하다가 혹시 그 환승 호텔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 예. 출국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환승 호텔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혹시나 설마 호텔에 있을까 하고 호텔에 가봤더니 호텔에 있었습니다. 거기 주무시고 계셨군요. 예, 호텔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장님들은 호텔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양사 모두. 예. 그래서 호텔에서 고대현 사장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예. 고 사장이 호텔에서 나올 때 정중하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기다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1시간쯤 지나서 고대현 사장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오는 거를 이제 저희 취재진이 갔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놀라더니 뭘 놀래요? 바로 근처에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이용하는 라운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승객 라운지를 뭐 부지런히 걸어가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를 따돌리기 위해서. 예, 거긴 아무나 그런데 못 저희 들어오니까.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로는 예. 고대현 사장이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아,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희 취재기자가 따져 물었죠. 아니 서로 간의 진술이 부딪힐 때는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 퍼스트 안 끊어졌잖아요. 어떻게 가시죠? 비즈니스 끊으셨죠? 퍼스트 라운지로 들어가셔도 됩니까? 아니죠. 라고 따져 물었더니 고대현 사장이 그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더니 그 순간 흠칫하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아, 이거 참. 네, 망설이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고 발걸음을 돌려서 도로 나왔답니다. 그 순간에 상당히 얼굴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를 꾹 참으면서 저희 취재진, 저희 이제 출입 기자죠. KBS 파워뉴스 기자에게 손으로 마치 뭐 어떤 뭐 짐승이나 무슨 뭐 구걸하는 거린을 이제 내쫓듯이 손으로 허이허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저리 비키라는 손짓을 하면서 예.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1시간가량 계속 취재진은 졸졸졸졸 따라가고 고대현 사장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하면서 저희 취재진은 계속 질문을 던진 것이죠. 아, 또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왜 파업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정원으로부터 200만 원 수수 의혹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예. 당신이 국정원의 프라치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나온 바닥인데 이거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지금 파업을 안 하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200만 원 수수 의혹은 궁금한 일이다. KBS 회사 입장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말씀을 해달라. 그러다가는 결국 이제 KBS 사측에서 아마 공항 경찰대에다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공항 경찰대가 또 KBS 사측의 얘기를 듣고 와서 촬영하면 안 된다는지 예. 또는 뭐 옆에 있던 비서진이 이 사람들이 무단 촬영했으니까 이거 뺏어라 지우라고 해라 라고 예.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아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뺏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 무슨 내가 휴대전화를 촬영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 출국장이 무슨 보안구역이냐. 예. 아무 문제되지 않은 게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괜히 더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거기서 빠졌던 거죠. 보내드렸군요. 예. 예, 일단 빠졌다가 고대현 사장이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는 그 보딩 탑승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탑승 시간에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8시 10분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한 번 더 이제 탑승하는 그 순간에 고대현 사장을 마주치고서 또다시 한 번 질문을 던졌던 거죠. 역시 이제 아무 말도 않고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 그렇게 해서 뭐 한 6시간, 5시간에 걸친 인천공항 내 활극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도 단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고대영 사장이.
예, 입을 떼지 않는 건 물론이고 본인을 촬영한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 공항 경찰대 애꿎은 공항 경찰대에다가 신고를 해서 뭐 지우라고 해달라는 등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상한 시도를 했던 거죠. 아, 공항에서 이게 대여섯 시간 동안 도대체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아, 그 고대영 사장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참 조합원 여러분들이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임원들 그리고 고대영 사장님이 집 앞 이런 장소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피켓팅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궁금한 건 뭐 고대영 사장님 집 앞은 어제도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우리 임원분들 앞에서 이렇게 피켓팅을 하고 그러면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그 사장의 그 임원이라고 전혀 입을 떼지 않고 그냥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하기에 급급한데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송지호 위원장이 출근길에 그 감사, 전홍구 감사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한마디 했다가 또 그 사람 발끈하는 그런 촌극이 빚어지긴 했습니다. 좀 며칠 된 일인데. 아, 그렇습니까? 고대영 사장의 200만 원 홀수 의혹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이었죠.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충격을 받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격분했던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굉장히 이제 다들 분개한 상황에서 고대영 사장의 그 일종의 순장조라고나 할까요? 고대영 사장 체제를 마지막으로 지탱해주고 있는 임원들이 들어가는 길에서 감사에게 저희 위원장이 사장이 200만 원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 판이 당신은 뭐 하고 있냐? 당신은 얼마 받았냐?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에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내가 돈을 받긴 뭘 받았느냐? 내가 돈 받은 거 봤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격분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뭐 그래서 뭐 그런 총국도 미적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임원들별로 다 이제 주로 본부장들이죠. 뭐 제작본부장, 방송본부장, 보도본부장 이런 본부장들인데 이런 임원들의 사무실 내지는 임원들의 사무실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인사들어야 하는 통로 이런 데서 피켓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영 사장의 집 앞에서도 매일매일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영 사장의 거주지 주민들에게 고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KBS 체제의 문제, 또 퇴진의 필요성들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임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방송 장악에 부역을 하는 정도의 수를 넘어섰다. 당신들 이제 범죄 피해자를 비유하는 거 아니냐. 어서 빨리 이제 부역 체제를 청산하고 그만 퇴진해라. 라고 이제 피켓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임원 여러분들 중에 조금 소식 궁금한 분이 그 홍기섭 본부장 있잖아요. 그 이제 조합원을 때리셨던 분인데 아마 최건일 기자께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던 소식 같은데 홍기섭 본부장은 조금 성재호 위원장께 뭔가 이렇게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른 말씀을 하셨다. 본인이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뭐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모도 본부장의 경우에는 사실 일종의 고대영 사장의 유화책이랄까? 나 그래도 이렇게 온건한 인물을 보도본부장으로 앉혔으니까 나 나쁘게 보지 말아라. 그런 이런 정도의... 의도가 깔린 인사가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그나마 좀 중립적인 인물 내지는 좀 온건한 인물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저희 이제 조합원은 아니고 저희 조합 집행부 사무처장을 폭행한 데서 드러나듯 상당히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위축된 심리를 보여왔었죠. 그래서 그 뒤에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해왔는데 또 이제 그렇게만도 볼 수 없는 것이 이분이 얼마 전에 어떤 그 빈소 저희 그 상가에 조문을 가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어디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벽에도 귀가 있듯이 저희 조합원들이 어디서나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있는데 그 빈소에 온 다른 임원들에게 뭐 노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전언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도본부장이라고 해서 고대영 체제를 마지막까지 지탱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능 PD분들께서
KBS 간판 프로그램인데 불후의 명곡 녹화장에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또 선전전을 한다고 하시네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쉽게도 예능국의 간부들 일부가 아직 파업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제작본부장이 예능 PD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의리 내지는 친근감 때문인지 일부 이제 예능 PD 간부들이 파업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다수의 예능 PD들은 저희 조합원이기도 하고 파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지금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불후의 명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카메라 감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이 아닌 다른 조합의 조합원들이라서 파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조합원들인 카메라 촬영 감독들이 스튜디오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간부 PD 한 명만 있더라도 제작이 어떻게 꾸역꾸역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촬영과 커팅의 어떤 품질이나 완성도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그 프로그램에 애정 가지고 쭉 해왔던 예능 PD가 숙련된 노하우를 토대로 하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해보던 간부 PD가 가서 억지로 시간만 떼우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녹화를 억지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 현장에 저희 예능 PD 조합원들이 대거 찾아가가지고 공연방송 고대형 안대형 다시 KBS 이런 이제 재치 있는 예능 감각을 살린 그런 적폐사장 스튜핏, 자중사태 그레이트 이런 재밌는 예능 감각을 살린 구호가 들어있는 그런 피켓을 만들고 갔습니다. 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마동석 씨가 출연한 범죄도시야 영화에 보면은 연변 그 방언을 사용한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윤계상 씨와 고대영 사장을 이제 투샷으로 그려놓은 포스터도 있는데 윤계상 씨의 말투를 흉내내서 네 돈 받고 뉴스 하니 퇴진 아니 하니 여기 가져오라 이런 이제 재미난 구호를 적어놓은 포스터도 들고 불후의 명곡을 방송하라고 방송객들을 상대로 예능 PD들이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했죠. 그래서 어제 한 6시경부터 이제 불후의 명곡을 보기 위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객들이 오시거든요. 어제 하신 거군요. 어젯밤에 이런 재미난 피켓들 들고 파업의 필요성, 고대영 퇴진이 필요하다는 호소하는 그런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직접 싸우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시민들을 향한 이런 재미있는 선전전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여론이 기울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참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또 정수영 기자께서 잠깐 열연까지 성대모사를 알겠습니다. 오늘도 KBS 소식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말고 팟캐. 네, 상상 초월입니다, 정말. 역시 MBC가 대단하네요. MBC는 KBS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MBC 내부에서 누가 더 이상한가, 누가 더 미치광이인가 이걸로 경쟁을 하네요. 역시 조금 고대영 사장이나 이 KBS의 강규영 이사 이런 분들이 조금 치고 나오려 그러면 이 MBC 경쟁이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하나씩 터뜨려 주시는데 지금 뿌리를 짓밟고 있죠. 너무 어마무시해서 이게 참 이길 수가 없다. 고대영과 김장겸 아니죠. 고영주와 김장겸 김재철도 포함해서 이분들의 기행은 정말 웬만한 악덕 사장이 아니면은 따라잡을 수가 없다. 모르겠어요. 이건 악덕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미치광이들이다. 이거 인간 댐댐이의 문제인가요? 네, 이거 인성 문제다.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회사 내에서 현상금 거는 사장님은 만화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톰과 제리 이런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 아닌가? 도날드 덕 이런. 정말 충격적입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클래스를 입장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모습. 귀여워. 김장겸 사장님 얘기를 듣다가 퍼스트 클래스를 들어가지 못한 고대영 사장님 화나서 이렇게 째려보고 허이 이렇게 했다는 거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갑자기 스케일이 확 작아지는.
현상금 100만 원 정도는 거셔야 그러니까요. 스케일이 맞아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게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저런 인물들이 지금까지 KBS, MBC 수장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참담합니다. 우리 지금 저분들이 계속 버티고 물론 이제 버티기 힘든 수준에 도달한 게 김장겸 사장은 아마 조만간에 MBC 방문진 이사회에서 아마 해임 결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고대영 사장은 그런 절차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검찰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양사 모두 사장님들이 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 조금 까놓고 얘기하면은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먼저 내려와 달라는 게, 그러니까 품위 있는 퇴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도 많이 해드렸던 품위 있는 퇴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법적 절차 밟자,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예의상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MBC 조합원, KBS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도 사실 좀 어려운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돌마고 파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마고 파키는 여기서 끝.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신문 저는 신문 모니터 결과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하나 보고서를 엎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그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 이사 2명을 그 선임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화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이콧도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런 보고서를 이제 처음에 써줬는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너무 우리가 딱 아는 그 태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조선일보는 거의 뭐 완전히 그야말로 미친 수준의 기관지처럼 네.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소리를 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그러니까 양비론. 그러니까 너네도 잘못했다. 너네도 잘못했다. 요즘 중앙일보 굉장히 양비론 즐겨 찾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보도를 했고 다른 데서는 오히려 이제 그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뭐가 문제냐. 유성 위원장 그 발언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설에서 대부분이 그 논리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지적했는데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막 엄청나게 그 문제가 있는 그 발언이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또 하나 보고서를 줬는데 그거는 제가 엎은 이유가 아무튼 크게 대조점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촛불 1주년이었잖아요. 주말에 그 촛불 1주년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또 이제 사설을 쭉 비교를 했는데요. 사설 제목만 봐도 딱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일단은 조선일보는 친정권 세력들이 트럼프 따라다니며 반미 시위한다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뭔 소리야? 너무 귀엽지요? 아무튼 그렇다면 동아일보 촛불 1년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눈을 돌리자. 중앙일보 촛불 1년 이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아무튼 과거 적폐청산 다 싫다 이거야. 적폐를 좀 보지 말자. 본인들이 적폐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조선일보가 제일 귀엽습니다. 친정권 세력들이 트럼프 따라다니며 반미 시위한다면에서요. 시민단체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안을 두고 반트럼프 시위 예고를 하고 그러니까 예고를 했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노 트럼프 공동행동이 26일 시위 계획과 일정을 공개했다면서 국회 청와대 등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반미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왜 속상하지? 아니 우리 조선일보는
일본은 미국에도 반미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 새로 조직된 노 트럼프 공동행동엔 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결을 받은 간판만 바꿔단 친북 단체도 상당수 참여한다. 도대체 어딘데 그 친북 단체가? 그 말은 없네. 이런 반미 시위 장면들이 미국 언론과 간판을 바꿔던 때를 알아보면 되겠죠. 이런 반미 시위 장면들이 미국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면서 미국 인터넷에선 한국은 제정신인가? 그냥 한국에서 손 떼버려라는 댓글과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놈의 인터넷 근데 댓글. 좀 귀엽네요, 기사가. 약간 멍청하면서 귀엽네요. 근데 인터넷 댓글 되게 좋아해요. 어뷰징 기사. 이게 사설이라고 무려 조선일보 사설. 그냥 내용만 들으면 사설이 아니라 일간 베스트 같아. 너무 귀엽다. 어뷰징이 이거잖아요. 인터넷 한편 인터넷 댓글에서는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트럼프를 따라다니며 반미 시위를 벌인다는 세력을 보면 대부분이 친정권이고 촛불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다. 뭔 소리야? 이 사실을 얼마나 트럼프 싸웠는데?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정부는 이들을 사전에 제어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를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너네를 제어해야 돼. 아무튼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론사들은 이 촛불 1주년 관련 보도에서 다 그냥 그런 보도인데 한겨레가 11건을 보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하고 뭐 이런 데는 4건에서 6건을 보도했어요. 근데 중앙일보가 단 2건만 보도를 해서 가장 적게 보도했다. 보도량으로는 그랬고요. 제일 재미있는 보도는 동아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아일보 제목이 도심 곳곳 인도받고 천막농성 아직 청산 못한 시위 적폐. 자, 시위 적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위 적폐. 네. 야, 진짜 너네 신문 적폐냐? 동아일보는 촛불 집회에 대해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집회 시위 문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라면서 처음에 칭찬을 해요. 네. 예전 집회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도심 곳곳에선 시민 불평을 아랑곳하지 않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라면서 그러니까 시민 곳곳에 자기들이 보이는 일부 천막 농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의도 국회 앞에 대학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천막 있잖아요. 뭐 굉장히 오래된 천막 농성장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 종로 세종로 공원에 노동자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아무튼 이런 노숙장, 그러니까 노숙 농성장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점거하게 되었는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지도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시민 불편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불쾌감을 호소하는 인터뷰, 시민 인터뷰를 실었어요. 이렇게 면접을 보려고 여의도를 찾은 한모 씨는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으며 걷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불자락에 깜짝 놀랐다. 6m 남짓한 인도의 절반을 농성장이 차지하다 보니 자칫하면 천막과 충돌할 판이다. 왜 스마트폰을 듣고 걷다가 또 올라고 그러냐고. 아니 3m, 6m에서 반을 세웠으면 3m는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이불이 거기서 왜 나오냐? 누워서 굴러가도 넘어가게끔 자기 주장을 밝히는 거야 상관없지만 이렇게 인도에 큰 천막까지 치면 아무래도 지나는 사람들이 불편할 테니 농성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함씨의 발언을, 그래도 이 함씨가 그게 세게 말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해서 보도를 한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 떠들다가 그거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으니까. 앞으로 동아일보 조중동은 앞으로 이런 인터뷰 기사 올릴 거면은 사진 올리라 그래야 돼. 아니 근데 인터뷰 기사면 자기 이름을 다 밝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 의견인데 왜 이거를 함씨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가 둔감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보도를 사설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폭력 사라진 시위, 시민 불편도 없게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요. 보행방해와 과도한 소음, 시민의 불쾌감을 일으키는 풍토가 여전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보도에서의 결론은요. 지금 아까 말한 시간강사법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정말 처절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바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특히 시간강사법은 3,701일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정말 되어야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절박한 시민들의 그런 어떤 호소 이런 것을 무조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적폐
시위 적폐. 라는 진짜. 말로 정말 저는 머릿속에서 이게 조합이 안 돼가지고. 진짜 거지 같다 진짜. 네. 그런 말로 이렇게 퉁치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몰아가는 거. 게다가 아니. 이거를 촛불 1주년 날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도를 내고 사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참 몰상식하다. 진짜 그런 완전 생각을. 꼴통. 아유. 네. 그런 생각을 나쁜 분들이네. 네, 극우 해봅니다. 꼴통, 진짜. 이거 삐소리 되지 않습니까? 그 소리는. 아니 이런 보도를 할 그거 가가지고 왜 농사하고 있는지 한마디 물어보기라도 하지. 그걸 취재해야 언론이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수구적인 언론이군요. 자, 신문 모니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송은 오늘 뭐죠? 주제가? 저도 촛불로 그냥 그러면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방송 네, 촛불 예. 1주년 관련 보도들을 같이 봤는데요.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MBC, TV조선, JTBC 이렇게 딱 세 군데만 얘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네. 네. 안 봐도 뉴스네. 근데 좀 재밌는 지점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뽑은 건데요. 일단 보도량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촛불 집회 1주년 기념 촛불 집회가 열린 거는 토요일 28일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28일 요 당일날 관련 보도가 모든 매체에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보도량과 보도 매체 순서가 아주 크게 달랐어요. 우선 JTBC는 보도량이 10건. 엄청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1부, 2부에서 계속 1부에서 상황을 전해줬는데 2부에서 뭐 청와대 행진을 하는지 바뀐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또 관련 보도들을 계속 내주고 다음 날에도 사실 또 관련 보도를 뉴스를 내줬어요. 길게 했나 보네요. 왜냐면 토요일 날은 1, 2부로 안 하고 짧게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길게 했네. 네, 정말 네. 거의 올인했다 이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만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죠. 사실 JTBC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지켜볼 만한 일인 것이기도 하죠. 예. 근데 MBC 보도량 몇 건 정도 냈을 것 같으세요? 한 건 봅니다. 한 건? 저도 한 건. 아하. 2건 봅니다. 2건? 네. 네, 한 건이었습니다. 아이씨. 아니, 내가 틀렸다고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나요? 아이씨. 예. 부끄럽네요. 네. 그럼 보도 순서는 몇 번째 보십니까? 18 봅니다. 18? 11. 11? 네. 6. 아, 왜 이렇게 빨리 했지? 왜냐면 MBC가 요새 그렇게 많은 꼭지를 하지 않아. 몇개 안 하는구나. 보도 꼭지가 전체 꼭지 왠지 18까지 안 갈 것 같다. 18꼭지 안 나오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날씨랑 뭐 이런 거 빼면. 그러면 6번째라 난 뉴스 중반부에 했나 보다. 중후반부입니다. 이걸 또 예상치 못했네요, 이거. 그래서 MBC와 JTBC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는 전부 다 보도 순서가 탑보도. 그렇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꼭지 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네, 이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MBC 그러면 그 보도 한 건 낸 거는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느냐 살펴봤는데 일단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를 이제 나란히 놓고 촛불 집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한 다음에 한편 친박 집회는 태극기 집회로 뭐 어떻게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촛불 집회 관련된 서술이 한 48초 정도 나오고 태극기 집회, 친박 집회 관련 내용이 40초 정도 나옵니다. 뭐야? 거의 1대1이네. 거의 비슷한데요. 야, 꼴랑 한 꼴 하면서 그거를.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반반 또 나눠줬고요. 그 안에서 또 촛불 집회 관련된 내용에서 한 15초, 그러니까 48초에서 한 15초 정도는 무슨 내용이냐. 그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계획했지만 논란 끝에 취소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는 계속 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을 전하는데 15초가 할애되었습니다. 귀엽게 봐주자 그 정도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뭐 그냥 뭐 하나마나 그런 내용. 왜 촛불 집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그리고 우린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상 1주년이면 짚어줄 법도 한데 그런 내용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 앞으로 남은 과제가 MBC 같은 방송사를 그렇죠. 없애는 일이기 내가 때문에. 물러나는 일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가셔야 되는 일이라서. 네. 그렇다면 TV조선과 JTBC는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지금 TV조선이나 JT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국정농단 그 상황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낸 방송사들이죠. 특히 JTB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타블릿 PC 보도로 촛불 집회를 촉발시켰다. 열었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TV조선도 뭐 초반에 좀 빼다가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래도 의미 있는 보도들을 좀 많이 냈습니다. 단독 보도들. 그래서 한겨레 JTBC와 함께 TV조선도 굉장히 선방을 한 매체 중에 한 곳으로 뽑히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자사의 어떤 업적에 대한 평가를 TV조선이 빨대 엄청 꽂아요, 진짜. 하는데 자, JTBC와 TV조선이 둘 다 평가를 했어요. 자사가 여기 촛불에 대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근데 그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그게 좀 다릅니다. 먼저 JTBC를 말씀드릴게요. JTBC는 한 건에 10건 중에 보도에서 이제 한 건의 보도에서 그렇게 자기 자사 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뭘 하느냐. 보도 제목은 1주년 숫자로 보는 촛불 집회라는 보도였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촛불은 중요한 순간마다 아주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희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간 직후인 지난해 10월 29일 광화문 광장에는 3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뭐야 평가라고 할 것도 없네요. 평가는 없고 그냥 우리 보도가 영향을 끼쳤다는 어떤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보도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자, TV조선은 다릅니다. 빨대 엄청 꽂을 겁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다. 궁금해. 이게 다 내 덕이다. 궁금해. TV조선은 요번 이제 이날 보도하고는 별도 또 오프닝에서 아예 이 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목 앵커죠. 이분이 에게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TV조선의 미르재단 특종 보도로 시작된 이 촛불 1년, 저희는 좀 더 감회가 남다릅니다. 아무도 너희 감회에 궁금해하지 않아. 아무도 너희의 감회를 궁금해하지 않아. 너무 과감하지 않습니까? TV조선의 미르재단 특종 보도로 시작된 촛불입니다. 누가 봐도 JTBC의 특종 보도 때문이지. 근데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자사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뭘 얘기를 하느냐. 촛불 1주년을 맞으면서 그때의 단합이 과연 이 국민 통합으로 이어졌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관점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사실 TV조선 보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분열적인 태도.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냐? 자기 분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촛불 집회는 지들이 촉발을 시켰으니까 그걸 깔 수는 없어. 칭찬해야 돼. 촛불 집회는 의미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걸 했어. 그래서 공은 막 챙기고 싶은데 집회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 칭찬할 수 없어. 그것도 나빠. 그래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래서 TV조선이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 일단 집회를 다룬 보도에서는 집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나 의미를 짚는 게 아니라 행진을 했느냐. 사람들이 헬로원 분장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집회의 어떤 표피,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왜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정신이나 그 집회라는 것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아닌 행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하면 나빠. 그런 식으로 깔라고. 그러니까 직접 까진 않지만 행진을 했냐 안 했느냐를 그런 뉘앙스를 뉘앙스를 좀 부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보도가 뭐가 있냐면 길 막는 시위 급증. 재판 부정도 라는 보도입니다. 또 민폐 프레임이군요. 근데 이 보도가 아주 기묘해요. 뭐냐. 이 보도는 촛불 1년 이후 어떤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어떤 집회를 비롯해서 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들이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있었는지를 짚는 보도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은 차벽이 사라진 것은 물론 경찰이 앞장서서 길을 잘 막아줘서 집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쉬워졌다. 교통 통제 이런 것들로 이제 도움을 준다. 맞아요. 그 평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판사를 위협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거는 박사모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촛불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예 부작용이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검의 집 앞에 야구 방망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영장을 기각했다며 판사 신상털이와 댓글 테러에 나서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마치 이 보도는 앞에 리드에서 말하고 있듯이 촛불 1년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그 모습인 거예요. 촛불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거지 같은 보도네. 예. 이건 사실 촛불의 영향이라고 예. 말하긴 좀 애매하죠. 그냥 그 야구 방망이 들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던 이상한 사람들은 사람들이잖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친박 세력들이 예. 하고 있는 굉장히 뭐 무도한 행동인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판사의 신상을 털거나 부정적 댓글을 다는 건 촛불 이전에도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네. 뭐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면 사회적 이목이 좀 집중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오고 또 하나는 예전에 조선일보도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는 다음날 신문 지면에 얼굴 까고 맞아요. 예, 판사 사진 까고서 네. 뭐 기사 썼어요. 네. 뭐 그런 거에 연장선상인 네, 건데 그런 게 무슨 아무튼 그거를 보도를 지금 이상하게 마치 뭔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이게 어떤 분열적인 태도. 그러니까 아예까지도 못하고 뭐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네. 덕분에 보도가 되게 거지 같아요. 되게 못한다는 네,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네. 좀 보고 있으면 정말 네. 횡설수설하고 있네. 네. 억지로 끼워 맞췄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 네.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촛불 집회랑 친박 집회를 늘 별도의 보도로 처리를 하잖아요. 예. 당권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상 촛불 이후의 책임 이렇게 하면서 집회 양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건 친박이 아니라 촛불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예. 네, 이런 보도 양상이었고요.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촛불 청구서라는 표현을 아직도 네, 그래? 네, 그렇게 네, 사용을 하고 늘 있다. 그렇죠. 네, 예. 그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촛불 집회 보도. 네,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하고 있네요. 네. 네. 오늘은 퀴즈가 또 하나 준비되어 그렇군요. 있는데요. 네. 네, 간단하게 해보죠. 몇 가지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가 29일 2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태스크포스가 이번에 또 뭘 발견했냐? 비밀 문서를 또 700한 건을 발견했다고 해요. 추가로. 많아요. 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댓글 공작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날 태스크포스가 발표했던 그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국정원이 사이버사 정치 개입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사이버사가 아예 포인트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서 직접 이게 운영했다. 진짜 충격이에요. 라는 걸 공식 확인해줬어요. 국정원이 언론사를 만들었어? 네, 인터넷 매체 만들어서 운영했어요. 포인트 뉴스라고. 대단해. 네. 그리고 심지어 기무사도 지금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서 태스크포스가 우리가 지금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로 에서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로 이름을 변경해야겠다. 그러니까 예. 더 범위를 늘리겠다라고 해서 수사 인력 증언을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자, 보도 내놓지 않은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MBC 채널 A. MBC 채널 A. 네, 저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 좀 다르게 해야죠. 똑같이 하면. 내가 먼저 했으니까. MBC 채널 A 먼저 선점했고요. MBC MBN. MBC MBN? 네. 정답입니다. 아, 자신 없었는데. 네, MBC MBN이 보도하지 않았고요. MBC는 그래도 늘 고정이네. 네, MBC는 뭐 거의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도대체 뭐 보도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조사위가 이번에 27일 목포 신항만에서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요. 기간 구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해서 세월호 선체를 직립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워서 좀 살펴보겠다 이런 것인데요. 이게 원래 이제 마무리하려다가 우리 미시숙자 가족이 네. 요구를 하셔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하는 이렇게 겁니다. 끝낼 수는 없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거 관련된 보도 하지 않은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MBC죠, 일단. 사실상 한 군데만 맞추면 되는 네. 거죠, 이거는. MBC 채널 A. 자, MBC TV 채널 조선 A. 가겠습니다. MBC TV 조선? 네. 정답입니다. 아, 이거는 채널 A는 신들린 거 배신한다. 아닙니까? 채널 A는 야, 배신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이거는 가히 뭐 방송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세월호는 있겠네요. TV 조선이에요. 세월호는 TV 조선이야. 아주 대단하십니다. 정말 딱 그렇게 보도됐고요. 아니, 채널을 이걸 다 했지. 그게 더 신기하네. 그게 더 신기하다. 다 해. 네. 근데 이 중에서 그런 보도를 한 매체 중에서 두 군데는 단신 처리를 했거든요. 자, 긴장되는 이 분위기. 두 군데. 어디 보도했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KBS, SBS, JTBC, 채널A, MBN. 다섯 곳이 보도를 했는데요. KBS 채널 A. KBS 채널 A. 아니다. KBS MBN. KBS MBN.
참. 아니 언제부터 이 퀴즈가 이렇게 긴장감이 넘쳤지? 채널 A KBS. 채널 A KBS. 네, 저는 MBN 했고요. MBN. 네. 이번에는 이 PD님.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생각난 게 딱 정답인데. 네, KBS는 22초 동안 전달했고요. 네. 채널 A는 29초 동안 요 사안을 그냥 딱 간략하게 전달했습니다. 채널 A 뭐 한 개 다행이지. 네, 그러니까 한 개 네. 좀 신기했습니다, 사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우리 MBC가 대체 뭘 보도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하루에 몇 건 정도 보도해 얘네? 아주 뉴스 좀 15개 합니까? 네,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MBC가 다른 매체들은 아무도 안 했는데 MBC만 보도한 게 하나 있어요, 이슈가. 그게 뭐냐? 기아차가 3분기 매출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적자가 났다. 영업 손실이 좀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기아차에서 밝힌 이유는 영업이익 적자 원인은 매출은 늘었지만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조 원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자, 이 소식을 MBC만 전협조간 뉴스에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보도 제목을 10년 만에 적자, 통상임금 후폭풍 이렇게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통상임금 주지 말래요? 그동안 아니 자기네들이 법 어겨서 법 받아놓고 왜 그래? 그러니까 응당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있다가 네. 이제 줘야 된다. 한꺼번에 줘야 되니까 그렇게 무리가 오지.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 가지고서 지금 노조 탓을 마차하는 것처럼 통상임금. 안 주려고 소송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줬으면 되는 거를. 그렇게 해놓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지적 없이 이제 노조가 마치 그 소송을 걸고 네. 어그로를 끌어서 우리 기업이 손해를 봤다라는 느낌으로 보도를 내놨는데요. 자, 사이버사 세월호 다 무시하고 기아차다 역시. 예. 나는 기아차다.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참 긴장감 넘쳤네요. 오늘 이상하게 더더욱 긴장감이 넘쳤다. 종편 제가 오늘 종편은 아예 안 하기 좀 뭐라 그럴까요? 아쉬우니까 네. 재밌는 거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참 오랜만에 차명진 씨, MBN 뉴스와이드. 그저께 방송이니까 며칠입니까? 10월 30일 방송이네요. 지난 목요일 26일 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려치고 방통위 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래서 이호성 위원장한테 가가지고 MBC 그 박문진 이사 2명 그 원래 우리 거니까 우리 가 해야 된다. 네, 정말 진상 떨었죠. 선임하지 말라. 네.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회의를 방해하고 옵니다. 네. 그때 참 이호성 위원장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약간 설전이 오가면서 어떤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이호성 위원장이 아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여당 몫은 여당 몫으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 새누리당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 KBS 이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뭐라 그랬느냐?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우리가 적폐했어요. 근데 그 적폐를 본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이호성 위원장이 대단히 당황하셨어요. 대단히. 네. 우리도 당황했어요. 예. 야, 진짜 바지를 항상 내리고 다니시네요. 예. 이분은.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건 뭐 적폐 고백이냐? 뭐 이런. 그래서 아무튼간에 상당히 놀라운 참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차명진 씨가 논평을 하는데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읊어드릴게요. 사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대박. 첫 발언부터 충격적이야. 자유한국당인들이 이게 더 재밌어요. 자유한국당인들은 뭐야? 종족이 따로 있어. 다른 종족이야. 뭐야 이게? 자유한국당인들이 이호성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적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발언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획을 긋는 발언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아 진짜? 뭔 소리야 이게? 그랬더니 사회자인 이상훈 앵커가 너무 당황해서 네. 획을 그어요? 차명진 씨가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잘못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라도 이제 잘못하지 마라. 이게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바담바담하지만 너는 바담바담하지 마.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거? 네. 차명진 어예요. 이 얘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웃어넘기고 있지만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거를 웃고 비웃는 여당 의원들과 그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 큰 실수하는 거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훈 앵커 역시나 약간 이 웃음을 참으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웃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또 이거 좀 차갑다. 진행 차갑다. 그랬더니 차명진 앵커가 이게 역사적인 발언이었다는 걸 지금 웃으신 분들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정말 재밌죠? 이분은 정말 언제나 보장되어 있는 꿀잼 보장. 네. 예. 역사적인 발언이래요. 네.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발언이랍니다. 예. 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한 획은 긋긴 그었어요. 정말 당혹스럽네요. 네. 정말 이게 지금 아니 이분 진짜 언제까지 나옵니까? 이거 너무 지치네요. 네. 진짜. 이게 이제 뉴스와이드 심지어는 뉴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인데 네. 이게 반 뉴스 반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개그 프로그램이 이거 이기기 힘듭니다. 예. 아무튼간에 네. 오늘 미디어 탈곡기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